네, 오늘은 그 피임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피임제 작용 기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해 반응,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교 피임제에 대한 작용 기전, 유해 반응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임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경구 피임제를 우선 먼저 보시면 교육을 정확하게 잘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8% 정도가 되는데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의사분들 또는 간호사분들이 잘 교육을 시키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상담 매뉴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피임제 상담 매뉴얼 의사용으로 해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쭉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피임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성 생식샘 호르몬 분비 조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포가 발달을 해서 난자가 성숙이 되고 성숙 난자가 배란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 착상이 돼서 이제 임신 과정을 가게 되죠. 이러한 여성 호르몬 분비 주기들 중에 초기 임신 시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을 미믹을 해서 만든 게 경구용 피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성의 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정자 생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썩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른 컨셉으로 작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자도 이렇게 기절시킬 수 있대요. 중요한 순간에 피임용으로요. 정자를 어떻게 기절시킬 수 있는 건지 이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After you give the drug, you see nothing happened, and sperm did not move. 그러니까 남성이 피임약을 먹는 건데 치료 실험했을 땐 피임률이 100%였어요. It's soluble adenylyl cyclase. They are the on-off switch of sperm. Prevent the switch from being turned on. 쉽게 말하면 관계 직전에 정자를 잠깐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정자는 부정소에 저장돼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정액으로 나오면서 헤엄칠 수 있게 돼요. 쐐기라는 물질이 이때 정자를 깨우는 스위치가 되죠. 이분이 개발한 남성용 피임약은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약은 하루 정도만 효과가 있어요. 약을 먹기 전에는 활발하던 정자들이 약을 먹으니까 멈췄다가 하루 뒤에 다시 돌아온 거 보이죠? 그래서 관계를 할 것 같을 때 1시간 전에 먹으면 될 거다. 이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I never met people who like condoms. Look, why should a woman take a hormone if the male can? We men should do our part, you know? If it really works, it will be a total game changer. 시중에서 사려면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약 사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경구용 복합 피임제 COC라고 부르죠. Combined Oral Contraceptive라고 해가지고 이 경구용 복합 피임제의 컨셉들은 초기 임신 상태의 호르몬 수치를 맞춰주면 임신하는 동안에 배란이나 추가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피임에 대한 컨셉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개발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기본적으로 컴바인 되어 있는 경구용입니다. 이 경구용 복합 피임제가 하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란이 안 되게 억제하는 기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팔로피안 실리아가 워킹을 하지 못해서 난자가 이렇게 트랜스포트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칼의 무코사의 플러그 같은 것들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먹는 피임약으로 승인됐던 게 미국 FDA에서 1960년 5월 9일입니다. 인류사에 굉장히 큰 이정표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유는 여성의 삶에 드라마틱한 전환들을 세운 이정표라고 해가지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피임약입니다. 이때 이제 여성 산화 제한 운동을 펼쳤던 이 마그렛 생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들을 하게 되면서 내분비학자인 피커스 박사가 10년에 걸쳐서 이 약을 만들게 됩니다. 에노비드 10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약이고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약이 이제 1세대 약에 해당하는데, 이 1세대 약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최소한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담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부정출혈의 위험성들, 그리고 구토, 메스꺼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농도를 20에서 30마이크로 정도로 낮추는 제제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프로게스틴의 특성들에 따라서 1세대 프로게스틴,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세대별 피임약들이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는 참고로 2019년도에 가장 많이 판매된 피임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레야즈라든가, 그리고 알보젠에서 판매하는 머시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적응증,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농도 몇 세대인지에 대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에테라라고 하는 3주 단위로 이제 용량들이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경구용 피임제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세대별로 에스트로겐을, 프로게스테론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부작용, 그리고 특성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2세대 피임약, 3세대에는 피임 효과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안드로젠 이펙트들이 2세대 피임약이 갖고 있어서 뭐 여드름이나 털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감소를 시키는 식으로 세대가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의 민감성들이 세져서 덕분에 혈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세대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2, 3세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한 프로게스틴 제제를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1, 2, 3, 4세대의 피임약들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세대 프로게스틴은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임신 당뇨를 앓았던 여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반감기가 짧고, 그리고 부정출혈 같은 게 흔해져서 이제 다음 세대로 다 옮겨가 있는 상태고요. 2세대로 가면서 효능하고 반감기를 늘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안드로젠 이펙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뭐 다모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3세대는 이런 안드로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요. 대신 에스트로겐 효과가 증대돼서 정맥 혈전 색전증의 위험성들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4세대는
스피로락톤 유사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항염, 코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부분하고 항안드로겐 작용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혈전에 대한 위험성들을 보시게 되면 1세대에 비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4세대로 가면서 혈전 위험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혈전 위험성들 때문에 4세대는 그 전문의 약품으로 취급이 돼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노르에틴드론 같은 게 1세대 프로게스틴 제제고요. 레보노르게스트렐이 2세대, 여기 데수게스트렐이 그 3세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드로스피레논이 이제 4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안드로젠 이펙트가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안티안드로젠, 안티 미네랄 코티코이드 이펙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반감기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는 식으로 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경구용 피임제들을 복용을 할 때 일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혈전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려돼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혈전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임신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피임제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경구 피임약은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서는 복용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혈전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질환들, 뇌졸중, 고혈압 또는 뭐 당뇨, 편두통 이런 것들을 있었을 때 검토를 해서 사전 피임제를 복용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경구 피임제를 복용을 할 때 어떤 약을 복용 중에 피임제를 복용하게 되면 피임 효과가 감소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항경련제라든가 뭐 결핵약 같은 경우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피임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피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피임법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지 피임 실패에 대한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합 피임제들을 보면 여기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역감이라든가 두통 또는 뭐 돌발 출혈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에스트로겐 농도를 감량한다거나 이런 대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구 복합 피임제에 대한 복용 방법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구 피임약이 복용을 하게 되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약들은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약들이 있고요. 어떤 약들은 대사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 약들에 대한 혈중 농도를 낮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동시에 처방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스테로이드 용량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세어필린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혈중 농도가 낮아질 때는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살리실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인데 이 용량들을 일부 높여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구 피임약에 대한 복용 교육들, 복용 처방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임약이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 성윤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피임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비피임 목적으로 적응증들이 있어서 피임약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세대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안티안드로젠 이펙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다모증에 대해서 표현되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 일부 그 부분들을 뒤쪽으로 늦춰서 원하는 그 생리 주기를 이제 맞출 때, 특히 뭐 11월 달에 있는 그 수능 같은 것들을 전후해서 생리증후군 같은 것들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이런 선택지들이 또는 이런 목적으로 적응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임약들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바람직한 영향들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난소암이나 자궁의 임신 또는 월경장 불쾌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대장암이나 골반염증 같은 것들도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바람직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대신 복용을 하게 되면서 위험 중에 하나가 혈전에 대한 위험, 유방암에 대한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일시적인 임상 사례로 여러 두통이라든가 성욕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영양 중에 위험 증가로 자궁경부암들이 있어서 가족력으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피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 또는 생각해 보는 제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교 후 피임제로, 응급피임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레보노르게스트렐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리프로스탈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시장에서 그리고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레보노르게스트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프로게스틴 그 약물하고 같은 약물이고요. 농도가 대신 1세대 피임제에 들어가는 농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란을 처음에는 지연, 억제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배란이 일부 되기도 하지만 주되게는 자궁 경관 점액 점성을 증가시켜 정자 이동을 방해해서 배란이 되지만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재에 해당을 하고요.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로 프로게스테론 결합을 방해해서 배란 전에 투여를 하게 되면 그 배란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제재에 해당을 합니다.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피임 효과를 보게 되면 레보노게스트렐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전에, 특히 24시간 또는 48시간 전까지 투여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올리프로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약물 특성상 5일 정도까지 약효, 피임 효과를 유지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사후피임제로 되어 있는데 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리프로스탈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프로게스틴 제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좀 논쟁들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것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피임제 같은 경우들을 10배 정도 용량을 증가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고농도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그 약들을 복용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레보노르게스트렐 같은 제제는 간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감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골반염 또는 자궁의 임신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체액의 저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올리프리스타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영제의 갈락토옥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유당 불내성 같은 경우 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금기가 되고요. 그리고 간 질환 뭐 이런 장애들이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태의 제재입니다. 이 레보게스트렐 제제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뭐 한 10% 이상 보고되는 것들은 뭐 약간 약한 정도의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올리프로스타 같은 경우에는 무월경이라든가 뭐 과민성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레보노로게스트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 간대사 효소를 유도시켜서 그 간대사 효소가 대사시키는 물질들이 그 약물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프로게스틴 제제이기 때문에 올리프리스타를 함유한 그 약물 같은 경우에 약효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올리프루스탈 같은 경우는 대사 일부는 저해하고 그리고 일부 대사는 유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의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들의 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올리프루스탈은 그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해제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으로 약효를 내는 물질들의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 PM제가 갖고 있는 작용 기전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프로게스틴 제제 특징들에 따라서 세대별로 어떤 특징들, 안드로겐 이펙트가 있는 것 또는 항안드로겐 이펙트가 있는 것들, 그리고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유해 반응들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특히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용하는 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약들이기 때문에 잘 교육 지도를 받는 경우에 PM 성공률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PM 성공률의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교 PM제가 가능하면 48시간 이전에 그리고 5일 동안 지속되는 것들이 있어서 전문 의약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약간 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중에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복합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복합 경구용 PM제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경구용 피임법입니다. 이 비경구용 피임법은 여기 여러분들 LMS의 이 피임제 복약지도 매뉴얼을 올려드릴 텐데요. 여기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이 비경구 피임법 28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PM 주사제라는 게 있고, 이 PM 주사제는 호르몬 제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점액을 해서 정자 운동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그 주의사항들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골밀도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황체 호르몬을 맞으면 골밀도 감소를 일으킨다고 되는데 어떤가요? 뭐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적혀 있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피임링 제제라는 게 뭔지, 여기에 그 제제는 링 모양 호르몬 제제고 이것들이 방출되도록 하는 제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구용 피임제랑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금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피임제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복약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하 이식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로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 막대지제이고요. 이런 형태로 한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제재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용 콘돔 같은 것들이 없긴 한데 이런 스펀지라든가 살정제라든가 뭐 자궁 경부 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의대생 입장에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도움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복약지도 매뉴얼에 좀 전에 얘기했던 28쪽에 41쪽 제2경구용 피임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같이 토론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언제든 질문이 있다면 메일로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